이게 무슨 짓이야? 영하 15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8살 꼬마가 묘비 위에 핫팩을 꾹꾹 눌러붙이고 있었어요. 해진 패딩, 테이프로 칭칭 감긴 운동화. 강 회장의 호통에도 아이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죠. 안 돼요. 우리 아빠 춥단 말이에요. 꼬마는 비석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갈라지고 눈물은 얼어붙을 듯 떨렸어요. 그때 강 회장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고 깨진 시계. 8년 전 아들이 사고로 사라질 때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시계. 두 팔 벌려 묘지를 막아선 채 울먹이고 있는 아이. 그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이 묘지를 정적에 이르게 합니다. 왜 이 아이가 죽은 내 아들의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고품격 감동 스토리,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입니다. 혹시 가장 차가운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뜨거운 기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을 애는 듯한 영하 15도 맹추위 속 차가운 묘비에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려 했던 한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가슴 시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어붙을 것만 같은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어둡고 눈발이 매서운 바람에 실려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이런 추위에는 사람들이 집안에 웅크리고 있기 마련인데 공동묘지에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산그룹의 강태산 회장이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평생을 철의 회장이라 불리며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그 남자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70세가 넘은 노인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내가 못 알아보고.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8살 어린아이의 손목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 손목에는 8년 전 사고 시간에 멈춰 있는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 자신이 죽은 아들에게 준 그 시계였죠. 강 회장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던 거예요. 옆에서 윤정숙 여사가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낡은 패딩을 입은 꼬마를 품에 안고 아이의 동상 걸린 붉은 손을 자신의 입김으로 녹여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은 얼어서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고 윤 여사는 그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이제 춥지 않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해줄 거야. 윤 여사의 목소리는 8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손자라는 걸 안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 30여 개의 핫팩이 빈틈없이 덕지덕지 붙어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마치 차가운 비석이 따뜻한 패딩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핫팩들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듯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겨울 공기 중에서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죠. 그 기이하고도 가슴 시린 광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호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이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 동안 내가 뭘 했던 거냐? 내 손자가 이런 추위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태산그룹을 일궈낸 그 강인한 의지도 수십만 직원을 거느린 그 카리스마도 지금은 한 할아버지의 뒤늦은 후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로도 묘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핫팩되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추워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 꼬마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죽은 아빠를 걱정했는지 그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윤 여사는 아이의 얼어붙은 뺨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간은 7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 재개발을 앞둔 판잣집 골목의 어느 지하 단칸방. 그곳은 겨울 추위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냉골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이따금 물방울이 떨어져 플라스틱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어요. 새벽 5시 컴컴한 그 방에서 8살 민우가 몸을 웅크린 채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우의 첫 번째 일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곁에 누운 엄마 수진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어제보다 더 뜨거워졌네. 이상하다. 약을 먹였는데.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수진은 고열에 시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병원비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동네 약국에서 산 해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마저도 며칠 전에 다 떨어졌고요. 민우는 익숙한 듯 낡은 수건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구석에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와 녹슨 개수대가 전부였어요. 수도꼭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얼음을 녹였어요. 후, 왜 이렇게 안 녹지? 한참을 불어서야 간신히 물 한 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꼭 짜고 엄마에게 돌아가 조심스럽게 이마에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얇디얇은 이불을 엄마의 목까지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8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수진이 아프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엄마 깰까봐 조심해야지. 민우는 까치발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남긴 찬밥 한 덩이를 찾아 그릇에 담고 차가운 물을 부어 말았어요. 밥알이 얼어서 딱딱했지만 민우는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의 1월 15일 날짜에는 빨간색 매직으로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아이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 만나는 날, 팔주기, 올백맞기. 민우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말했거든요. 100점을 맞으면 하늘에 계신 아빠가 내려와서 엄마 병을 고쳐준다고요. 민우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꺼낸 민우는 가위로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용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1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들이 바닥에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28, 29. 아이는 언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동전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동전이 자꾸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00원. 핫팩 한 개에 700원이니까.
5개 살 수 있어. 민우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고등학교 수학책을 펼치고 복잡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민우의 모습은 8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핫팩 하나당 지속시간 8시간, 최고 표면온도 50도, 외부 온도 영하 15도에서 열 손실률을 계산하면 아이는 연필도 없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과 색이, 묘비의 재질과 크기, 핫팩의 부착 각도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복잡한 연력학 계산이었습니다. 북서풍 초속 5m, 대리석의 열전도율, 복사열 손실까지 고려하면 여기 붙이고 저기도 붙이면 온도 유지가 가능해. 8살 꼬마가 대학 공학도도 어려워할 공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내고 있었어요. 민우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묘비가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계산을 마친 민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발밑을 보면 찢어진 운동화 밑창이 검정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어 걸을 때마다 덜그럭거렸습니다. 양말도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새어나와 있었고요. 바로 그때 잠에서 깬 수진이 퉁퉁 부은 손으로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이리 와봐. 수진의 목소리는 열 때문에 쉬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달려가 엄마 곁에 앉았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낡은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따뜻한 옷도 못 사주고. 민우는 씩씩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선물 준댔어. 그러니까 울지 마요. 아이는 엄마에게 뽀뽀를 해주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운동화를 신고 품속에는 오늘 칠 시험을 위한 연필 한 자루를 꼭 쥐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민우가 등교한 교실은 여느 겨울 아침처럼 춥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난로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반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민우를 따돌리고 있었거든요. 야, 거지 냄새 난다. 저리 가. 진짜 더러워. 왜 우리 반에 저런 애가 있어? 반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민우의 귀에 들렸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고물상에서 주워온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장난치고 있을 때 민우는 혼자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2차 함수 db-4ac가 0보다 클 때 8살 아이의 입에서 고등학생도 어려워할 수학 용어들이 중얼거림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기말 시험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에요. 문제를 꼼꼼히 읽고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시험지가 나눠지자 아이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는 1학년 치고는 꽤 어려운 편이었어요. 19, 23, 568, 8. 한 변이 15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 민우는 마치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437, 71, 225제곱센티미터.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해결한 민우는 가장 먼저 연필을 놓았어요. 김 선생님이 놀라며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벌써 다 풀었니? 검사는 했고? 네, 선생님. 3번 확인했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훑어보니 모든 답이 정확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정답이 적혀 있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고
김 선생님이 채점을 마친 시험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민우의 시험지에는 빨간 색연필로 커다랗게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와, 박민우 또 100점이야.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질투와 시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봤자 거지잖아. 공부 잘해서 뭐해? 맞아.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니면서. 민우는 이런 말들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민우는 시험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이제 핫팩을 사러 가야 했어요. 문방구에 도착한 민우는 자신이 모은 동전을 카운터에 쏟아냈습니다. 아저씨, 핫팩 주세요. 많이요. 문방구 사장이 동전을 세어보더니 말했어요. 이걸로는 5개밖에 못 사는데? 그럼 5개 주세요. 민우는 핫팩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버스비를 계산해보니 500원이 부족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핫팩 하나 덜 사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사장이 민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 됐다. 그냥 6개 가져가. 대신 다음에 꼭 갚아야 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민우는 6개의 핫팩을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아빠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버스비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우는 수진에게 시험지를 보여주었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수진은 아들의 시험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정말 똑똑하구나. 엄마, 나 이제 아빠한테 가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런 날씨에 묘지까지 가는 게 걱정스러웠거든요. 민우야, 너무 추운데 내일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오늘이 아빠 생일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해요. 민우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본 수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민우는 핫팩 6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했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 민우가 가고 있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추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시험지가 바람에 날릴까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우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강 회장도 아들을 만나러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곧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될 거라는 것도요. 민우의 작은 발걸음이 눈 쌓인 길 위에 하나씩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발자국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자수 공백 제외 2504자. 민우가 모아두었던 핫팩을 챙겨 집을 나가려던 순간 집 앞 골목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번쩍이는 차체와 선팅된 유리창이 주변의 낡은 판잣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어요. 집 앞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 나와. 이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당장 꺼져. 너희들 존재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험악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집 앞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뒤로 덩치 큰 부하들이 위압적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태상그룹의 실세이자 강 회장의 조카인 최전무였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돈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어요. 이 돈 들고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져. 더러운 것들이 눈에 거슬려. 수진이 최전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전무님, 제발. 갈 곳이 없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만. 아이, 그 거지 새끼 말이야? 최 전무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놈 같은 년이 태상그룹 회장 며느리였다는 게 치욕이야. 빨리 꺼지지 않으면 정말로 묻어버릴 줄 알아. 최 전무는 구두발로 수진의 손을 거칠게 걷어찼어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최 전무의 시선이 마루에 놓인 민우의 낡은 가방에 머물렀어요. 이게 뭐야? 최 전무가 가방을 발로 차자 안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표지에는 고급 수학의 이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지 새끼가 무슨 수학이야? 웃기지도 않네. 최 전무는 비웃으며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8살 아이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계산 과정들이 나타났어요. 대학 수준의 미적분과 공학 공식들이 정확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대신 해준 거야? 하지만 필체를 보니 분명히 어린아이 것이었어요. 최 전무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장을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는 이런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전도율 계산 외부 온도 마이너스 15C, 핫팩 온도 50C, 열손실 최소화 배치법. 최 전무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천재라면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회장이 이 아이의 정체를 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어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8살 꼬마가 눈을 부라리며 최 전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는 최 전무의 허벅지를 잇는 힘껏 물어뜯었어요. 아, 이 더러운 새끼가. 최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민우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민우는 흙바닥에 굴러떨어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어요. 독한 새끼, 내 아비랑 똑같구나. 최 전무는 피가 나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방해했던 강태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내 아비도 나한테 대든 죄로 저 세상 갔지.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 민우는 무릎에 상처도 있고 최 전무를 노려봤어요.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 하, 웃기네. 최 전무는 민우의 소중한 수학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진흙탕에 책을 던져버리고 발로 비벼 찢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제 책이에요. 민우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최 전무는 더욱 잔혹하게 책을 짓밟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민우가 정성스럽게 공부했던 흔적들이 진흙 속에 뒤엉켜 사라져갔어요. 수학? 거지가 무슨 수학을 해? 쓰레기나 주워 먹어. 책의 마지막 한 장까지 찢어져 바람에 날리자 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책은 민우에게 있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거든요. 수진이 기어가듯 다가와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민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찢어진 책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종이들이지만 여전히 소중했거든요. 최 전무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기억해둬. 내 놈들 같은 건 영원히 밑바닥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시간 낭비였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골목에는 정막이 찾아왔어요. 수지는 민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하지만 민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 아빠 시계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나쁜 아저씨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약속대로 오늘 만나러 갈게요. 8살 꼬마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몰랐어요. 자신을 괴롭힌 그 남자가 바로 아빠의 원수이자 자신의 핏줄을 부정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민우는 찢어진 책 조각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갈 거예요. 100점도 맞았고 핫팩도 샀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아빠를 만나러 떠나고 난 후 수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최 전무가 떠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그의 위협적인 기운이 남아 있었고 수지는 8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태산그룹 본사 32층 임신 중이던 수지는 남편 태진의 사무실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회사에 왔었어요. 그때 수진의 배는 이미 제법 불러 있었고 태진은 아내와 뱃속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었죠. 여보, 왜 이런 것까지 직접 가져와? 내가 사 먹는다고 했잖아. 태진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걷기 운동도 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우리 아기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몸 때문에 유산을 경험했던 수진은 시부모님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고아 출신으로 자라온 수진은 결혼 전부터 재벌가 아들인 태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특히 강 회장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었기에 수지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어요. 시부모님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당신을 좋아하셔.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아기를 잃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할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태진에게 간곡히 부탁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그때 부모님들께 깜짝 발표하자. 태진이 아내를 다정하게 안으며 말했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태어날 아이, 그리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진이 회계팀에서 발견한 이상한 장부 기록들. 거액의 자금이 알 수 없는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태진은 곧바로 이를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전무가 들어왔어요. 태진아, 뭐 하는 거야? 형님, 이 장부 좀 보세요.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진이 장부를 보여주자 최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돈은 바로 최 전무가 빼돌린 것이었거든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내가 확인해 볼게. 최 전무는 태진에게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진은 놓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께 직접 보고해야 할 일이에요. 태진아, 그러지 마. 회사에 먹칠하는 일이야. 두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수지는 남편의 사무실 소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아야죠. 태진의 단호한 말에 최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최 전무는 갑자기 태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형님, 뭐 하세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태진이 보던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전무가 태진을 밀치자 태진은 사무실 유리창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쾅! 태진의 머리가 창문 틀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여보,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태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최 전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진정해. 놓으세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 전무는 더욱 단단히 수진을 붙잡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음흉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태진이가 일어나면 다행이고, 만약 안 되면 너도 위험해져. 무슨 말씀이세요? 태진이가 발견한 그 횡령 사건. 사실 내 명의로 된 계좌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전무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이미 증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말이야. 최 전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도장이 찍힌 허위 계약서와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태진이가 그걸 발견해서 너를 말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야. 아이러니하지? 남편이 아내의 범죄를 막으려다가. 최 전무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태진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최 전무는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렸어. 내가 회사 돈을 훔쳐서 태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다 있는데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니까 회장님이 봐주시는 거야. 수지는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을걸? 특히 회장님은 절대로. 최 전무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착하게 입 다물고 사라져. 그럼 살려줄게. 아니면 뱃속 애까지 위험해질 거야. 8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후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아버지인 강 회장은 며느리를 횡령범으로 여기며 집에서 쫓아냈어요. 태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수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수진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 민우가 할아버지와 만나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강 회장이 8년째 맞는 아들의 생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실 한쪽 벽에는 태진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검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8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후회만 커져갔어요. 태진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때 윤 여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응, 가야지. 태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정말로 회사 돈을 횡령했던 걸까?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최 전무가 제시한 서류들, 수진 명의의 계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강 회장은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수진이한테 너무했나?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년이 지나도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문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증거가 다 있었잖아.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이 그 절망적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수행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했습니다. 알겠다. 출발하자. 강 회장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대의 경호 차량이 그들을 에스코트하며 묘지를 향해 출발했어요. 같은 시각 민우는 눈 쌓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12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은 핫팩 31개와 100점 시험지가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 민우가 가고 있어.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고 눈도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의 운동화는 이미 눈에 푹푹 빠지고 있었어요. 2시간을 걸어서야 민우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묘지 정문에는 무시무시한 경호원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서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 참배가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경호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보러 올 때마다 이용했던 비밀 루트가 있었거든요. 저기로 가면 돼. 민우는 덤불숲 사이에 비좁고 가파른 샛길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얼굴을 핥히었지만 품에 안은 핫팩과 시험지만은 다치지 않게 꼭 끌어안고 내 발로 기어 올랐습니다. 아프지만 참아야 해. 아빠를 위해서. 민우의 무릎과 손바닥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이는 계속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숨이 차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웅장한 차량 행렬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호기심에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차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고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에스코트하고 있었어요. 와, 저 차들 뭐지? 엄청 비싸 보이는데.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런 것보다 아빠를 만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아이는 다시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묘역에 도착한 민우는 아빠의 묘비를 찾았어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묘비였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어요. 아빠, 민우 왔어. 약속 지켰지? 민우는 먼저 100점 시험지를 묘비에 보여주었습니다. 봐, 100점. 수학도 다 맞았어.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어. 하지만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조금 슬펐지만 이내 기운을 차렸습니다. 아빠 춥지? 민우가 따뜻하게 해줄게. 민우는 핫팩의 포장지를 이빨로 뜯기 시작했어요. 어린 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묘비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집에서 계산했던 대로 과학적인 위치에 핫팩을 배치했습니다.
묘비의 앞면, 뒷면, 좌우 측면까지 빈틈없이 말이에요. 민우 눈에는 핫팩에서 따뜻하고 하얀 김이 피어올라 추운 공기 중에서 구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열 손실이 최소가 돼. 아빠 절대 춥지 않을 거야. 민우는 자신의 계산에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얇은 패딩 하나로 떨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 나 오늘 나쁜 아저씨한테 혼났어. 내 수학책도 찢어버렸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붙이면 돼. 민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 아빠가 내려와서 엄마 병 고쳐줘. 나 100점 맞았으니까 약속 지켜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우는 마지막 핫팩을 붙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따뜻하지, 아빠? 묘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핫팩에서 나오는 것 같은 따뜻한 김이 민우에게는 아빠의 대답 같았어요. 강 회장 부부가 탄 검은 벤틀리가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경호 팀장이 무전기를 통해 이상한 보고를 받았어요. 팀장님, 묘역에서 이상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들 묘비에 뭔가 이상한 물체들이 붙어 있고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경호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침입자라니. 신원은 파악했나? 아직입니다. 하지만 8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고 혼자 있습니다. 강 회장이 이 대화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 어린아이가 왜 이런 날씨에 혼자 묘지에?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차량 행렬이 묘역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차량을 둘러쌌어요. 강 회장과 윤 여사가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경호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묘역으로 걸어가는 강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8년째 맞는 아들의 기일이었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묘역으로 가는 길에서 강 회장은 계속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저기입니다. 경호원이 손을 가리키는 순간 강 회장과 윤 여사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저 멀리 아들의 묘비가 보이는데 검은 대리석 비석 전체가 하얀 김을 내뿜고 있는 것처럼 마치 묘비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강 회장이 놀라며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묘비의 앞뒤, 좌우에 수십 개의 핫팩이 정교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따뜻하지? 민우가 계산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붙였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강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뭔가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윤 여사는 더욱 빨리 걸었어요. 저 작은 아이가 혼자서 이런 추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얘야. 윤 여사가 부르려는 순간 경호원 한 명이 앞장서서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의 큰 소리에 민우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무시무시한 어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묘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내 아빠 묘인 줄 아니? 네. 여기 우리 아빠 있어요. 민우가 자신있게 대답하자 경호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여기는 분명 태상그룹 강태진 상무의 묘였는데 강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민우를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패딩이 너무 낡아서 솜이 다 빠져 있었고 운동화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얘야, 여기 누구 묘인지 아니? 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우리 아빠요. 강태진. 그 순간 강 회장과 윤 여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강태진? 강태진이 내 아빠라고?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다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너의 엄마는? 이수진이요. 지금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셔요. 이수진. 8년 전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너는? 강 회장이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민우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시험지였습니다. 아빠 봐. 나 100점 맞았어. 약속대로 왔지? 민우가 시험지를 펼치자 빨간 색연필로 쓰인 100 숫자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수학도 다 맞았어요. 19 곱하기 23은 437이고 568 나누기 8은 71이고 8살 아이가 암산으로 풀어낸 답들을 줄줄 말하자 어른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때 민우가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결정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손목에 헐렁하게 걸린 낡은 시계. 유리가 금이 가고 가죽끈이 너덜너덜해진 그 시계를 본 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8년 전 아들에게 선물한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이럴 수가.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윤 여사도 그 시계를 알아봤어요. 아들이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 사고 당일에도 차고 있었던 그 시계였습니다. 저 시계. 두 사람이 동시에 민우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매, 코, 입매. 어린 시절 태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이 아이가. 바로 그때 경호원 한 명이 성급하게 민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녀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녀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이 민우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려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묘비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양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떼지 마세요. 민우의 절규가 차가운 묘역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춥단 말이에요. 경호원이 민우를 밀쳐내려 하자 아이는 더욱 단단히 묘비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빠 추위 많이 타요. 겨울엔 내복도 2개나 입는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여기 너무 춥잖아요. 민우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콧물이 흘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패딩 하나로 덜덜 떨면서도 죽은 아빠가 추울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제발 떼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묘비에 붙은 핫팩들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아들의 영혼처럼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갑자기 8년 전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추위 정말 많이 타요. 사무실 난방 좀 더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약한 놈. 그 정도로 추워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강 회장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윤 여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의 낡은 패딩, 터진 운동화, 그리고 정성스레 붙여진 핫팩들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특히 민우의 손이 윤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동상에 걸린 작은 손이었거든요. 그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핫팩을 뜯어서 붙였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 여사는 본능적으로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지금 뭐라고 했니? 윤 여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아빠라니. 여기가 누구 묘소인 줄 알고 아빠라고 하는 거니? 민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빠한테 약속 지키러 왔어요. 강 회장 부부와 수행원들의 시선이 모두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종이에 집중됐어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눈과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시험지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는 빨간 색연필로 선명하게 그려진 100점이라는 숫자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빠, 나 1등하면 온다고 했잖아. 민우가 묘비의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대며 울먹였어요. 약속 지켰잖아. 나 이제 100점 맞았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아프단 말이야. 열나서 계속 끙끙거려. 아빠가 와서 고쳐줘야 해. 민우의 처절한 독백에 강 회장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윤 여사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그때 민우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앙상한 손목에서 덜그럭거리는 크고 무거운 물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가죽끈이 사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시계. 그리고 시침과 분침은 8년 전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시각 4시 30분에 멈춰 있었어요. 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홀린 듯 다가가 아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너 이 시계는 어디서? 민우가 놀라며 손목을 빼려 했지만 강 회장의 떨리는 손가락은 이미 시계 뒷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To my son, T, J, K. 강 회장의 손끝에 자신이 아들의 대학 입학 선물로 직접 새겨 넣었던 이니셜이 선명하게 만져졌어요. To my son, T 마이너스 진 캥.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선이 아이의 얼굴과 주머니에서 꺼낸 아들의 사진을 번갈아 오갔어요. 민우의 눈매, 콧날, 지금 겁에 질린 표정까지. 죽은 아들 태진의 어린 시절과 소름 돋을 정도로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죽은 아들이 다시 태어나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이럴 수가.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8년 전 수진이 집을 나가던 그날 쓸쓸하고 처참한 표정으로 나가던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그 순간에는 수진을 용서할 수 없어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 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쿡쿡 쑤셔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했던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핏줄일지도 모를 이 아이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죠. 윤 여사가 기어가듯 다가와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여보, 이 눈 좀 봐요. 우리 태진이랑 똑같잖아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묘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민우는 영문을 몰라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내놓으세요.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윤 여사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나빠요. 우리 아빠 깨우면 안 돼요. 강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아이의 발에 신겨진 찢어진 운동화와 테이프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십 년간 한 번도 운 적 없던 철의 회장이 8살 어린아이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에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뭐하고 있어? 당장 차 대기시켜. 이 아이. 내 손자 집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후회와 분노, 그리고 되찾은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내 손자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빨리 출발해. 강 회장의 명령에 따라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우는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 회장은 아이를 놓을 수 없었어요. 8년 만에 찾은 손자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강 회장이 무릎을 굽히고 민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아니요. 처음 봐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아이의 언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어요. 얘야, 할머니가 내 손 좀 봐도 될까? 민우의 손은 심하게 얼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은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작은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추운 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 여사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민우에게 입혀주려 하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하지만 민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춥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아빠는 추울까봐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민우의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계 뒷면에 이니셜 T, J, K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확신했습니다. 맞다. 이 아이는 내 손자가 맞아. 그때 민우가 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에서 나온 것은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사진이에요. 엄마가 줬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진이 웃고 있었어요. 바로 강 회장이 아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강 회장과 윤 여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진아, 우리 태진이가 이런 아들을 남겨두고 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아들의 밝은 미소와 지금 눈앞에 있는 민우의 순수한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민우가 사진을 소중히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
그래서 나도 아빠 보고 싶어서 매년 와요. 매년? 윤 여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아빠 생일마다 와요. 작년에는 핫팩 3개밖에 못 샀는데 올해는 6개나 샀어요. 그리고 교회 이모가 준 핫팩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아빠를 다 덮어주려면 30개는 있어야 했거든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어른들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가 매년 추운 겨울에 혼자서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시니?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세요. 열이 나서 약도 못 사 먹고. 그래서 제가 100점 맞아서 아빠한테 말하려고 왔어요. 민우의 말에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며느리가 아픈데도 병원비조차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니. 8년 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엄마 병원에 데려갈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해서. 돈은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강 회장이 민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아이의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우리 민우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속으로 파고들어 땅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로 묘비를 돌아봤어요. 아빠, 민우 갈게. 할아버지가 엄마 병 고쳐준다고 해. 고마워, 아빠. 아이의 순수한 인사에 강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윤 여사가 민우의 언손을 자신의 손과 입김으로 감싸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아가, 이제 춥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평생 따뜻하게 해줄게.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급히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히터가 가동되고 있는 벤틀리였습니다. 민우는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와, 여기 정말 따뜻해요. 100만 원보다 비싸겠어요, 와. 민우의 감탄에 어른들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런 기본적인 따뜻함조차 누리지 못했던 아이의 삶, 100만 원이 최고 큰 돈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강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그리고 민우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자. 저 핫팩은 당분간 떼지 않도록 지시시해. 네, 회장님. 차가 출발하면서 강 회장은 창밖의 묘지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묘비에는 여전히 핫팩들이 붙어 있어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내 아들은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바르게 키우마 아버지가 약속한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거라. 미안하다. 내 아들. 민우는 따뜻한 차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빨리 가요. 엄마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응, 빨리 갈게. 우리 민우. 강 회장이 아이를 더욱 꽉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와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1%의 부를 상징하는 벤틀리와 경호 차량들이 좁디 좁은 달동네 골목길을 긁어가며 들어섰습니다. 고급차들의 엔진 소리가 평소 조용했던 골목에 울려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기겁하며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게 뭔 차들이야?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온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차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민우를 품에 안은 채 내렸습니다.
민우는 난생 처음 타본 따뜻한 차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집이 가까워지자 엄마 걱정이 앞섰어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민우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강 회장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곰팡이 냄새와 습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손자와 며느리가 8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우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힘겹게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아들을 부르며 일어서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나타난 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횡령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악몽 말이에요.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발 민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가 아이 데리고 어디든 사라질게요. 제발. 수진의 처참한 몰골을 본 강 회장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뼈만 남은 손목, 열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그리고 방바닥에 널브러진 약봉지들. 며느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남자와 도망쳐 호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지난 8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우가 수진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윤 여사가 급히 다가와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수진은 윤 여사의 얼굴을 보자 8년 만에 터져나오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알아. 이제 다 알겠다. 윤 여사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의 앙상한 몸을 아느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8년 전 그날의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최 전무가 보낸 협박 문자가 찍힌 옛 휴대폰, 조작된 각서, 그리고 비밀 녹음 파일까지 들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휴대폰을 열어보자 끔찍한 내용의 문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입 닥치고 사라져. 횡령범으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뱃속에도 지워버려. 회장님이 알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내가 회사 돈 들고 도망쳤다고 할 거야. 어차피 믿어줄 사람도 없어. 강 회장이 문자들을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내가 내 조카 놈한테 속아서. 수진이 녹음 파일까지 틀어주자 최 전무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태진이 놈이 횡령을 발견해서 문제야. 내 탓으로 돌릴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회장님은 절대 내 말 안 믿을 거야. 이미 증거는 다 만들어뒀거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강 회장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개자식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최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리다가 태진 오빠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빠가 회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그래서 사고가 난 거구나. 강 회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죽음까지 자신의 조카가 방조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도 잃고 누명까지 써서. 수진의 울부짖음에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 급히 강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8년 동안 너를 의심하고 고생시켰어. 이 정도는 받아야 해. 강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최 전무놈을 내 앞에 끌고 와. 그리고 법무팀, 감사팀 전원 소집해. 전화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8년 동안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놈을 처단할 시간이야. 오늘 태상그룹에 피바람이 불 거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조카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왜 울어요? 나쁜 아저씨 때문인가요? 그래, 민우야.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다 혼내줄게. 강 회장이 민우를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제 한시라도 빨리 최 전무를 처단하고 잃어버린 8년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온 태상그룹 본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1층 로비에는 태산복지재단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민우의 제안으로 만든 따뜻한 마음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 집무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참석자는 강 회장, 민우, 그리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태산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고 어린 영재 민우는 고문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가 계획한 급식 봉사 준비 다 됐어요? 민우가 자신 있게 물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수줍은 모습 대신 당당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한 덕분에 키도 훌쩍 자랐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우가 직접 메뉴까지 짰다며? 강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네, 국밥이랑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준비했어요. 추위에 떠는 분들이 없도록 말이에요. 민우의 말에 수진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옥 같았던 지난 8년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최 전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전 모든 증거가 드러나면서 최 전무는 완전히 몰락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3개월 전 그날 태상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강 회장의 긴급 소집 명령을 받고 온 최 전무는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최 전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었죠. 고모부, 그 아이가 왜 여기에? 그 아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놈 눈에는 이 아이가 그냥 아이로 보이냐? 이 아이는 내 죽은 아들 태진의 핏줄이자 이 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다. 최 전무는 그제서야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8년 전 자신이 감춘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을 말이에요. 고모부, 제가 설명? 강 회장이 수진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최 전무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진이 놈이 횡령 발견해서 문제야. 내 탓으로 돌릴 테니까. 최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민우가 앞으로 나서서 최 전무를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그랬대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100점 시험지를 꺼내 보이며 당차게 말했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요. 100점짜리 벌 받고 다시는 우리 가족 괴롭히지 마세요. 8살 꼬마의 당찬 모습에 최 전무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한테 가볼까요? 민우가 제안했어요. 그래, 가자. 태진이한테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자. 그날 오후 벚꽃이 만개한 공동묘지에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가족이 내렸습니다. 민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지는 건강한 얼굴로 윤 여사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강 회장도 1년 전에 슬픔에 잠긴 모습 대신 세상 다정한 할아버지다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민우는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자신이 받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이제 겨우 9살이 된 민우는 국내 최고 대학의 영재교육원의 최연소로 발탁되어 화제가 되었죠. 지금은 수학과 교수님과 함께 세상에 없는 공식을 증명하는 심화 R&D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빠, 나 또 1등 했어. 이제 우리 집 하나도 안 춥고 엄마도 아프지 않아. 할아버지가 나 공부 엄청 잘 시켜준다. 가방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아, 그리고 우리 집 이제 하나도 안 추워. 민우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종알종알 자랑을 늘어놓자 뒤에 서 있던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묘비의 최고급 술을 따르며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태진아, 들리느냐? 내 아들은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잘 키우마.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거라. 미안했다. 내 아들. 윤 여사도 묘비에 묻은 벚꽃잎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춥지 않지? 우리 손주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데 내가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고맙다 태진아.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민우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회장님 될래요. 그래서 돈 없어서 핫팩 못 사는 사람들 다 도와줄래요.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민우를 번쩍 안아 목마를 태워줬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손자 바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우리 민우라면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고 말고.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탄 민우의 손목. 그곳에는 깨끗하게 수리된 아빠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바늘은 이제 째깍째깍 경쾌한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마치 민우의 앞날처럼 말이에요. 검은색 아빠의 비석이 과거 덕지덕지 붙어있던 핫팩 자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봄 햇살만이 비석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오늘따라 더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차가운 비석도 녹이고 얼어붙은 인생도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핫팩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드리는 달빛 아래 사연한 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